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8학군 전형적인 반포 키즈예요. 드라마 청춘물에서 문제아가 저지르는 모든 일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2학기 때까지 누적 학점 1.9였습니다. 학사 경고도 2번이나 받았고 학교를 거의 9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강남 8학군이 배출한 최고의 실패작이 저예요. 이 노래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변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허심탄회하게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아직 인생이 어쩌고 하기엔 젊을 수도 있지만 들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다니엘의 르네상스 12화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11화가 그 모모였잖아요. 네, 모모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 평론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12화를 맞아서 어떤 이야기를 평론을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일단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 그러면은 뭘 할 것 같아요? 연주를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그쵸, 우리가 10회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 했었기 때문에 대중가요를 그때 처음에 평론을 한 게 로이킴 씨 노래였고 맞아요. 2화 때 했죠. 그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제가 또 그 로이킴 씨의 멋진 노래 제 연주를 흙을 뿌려버려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 오늘은 더 특별할 수가 있는 게 제가 특히 진짜 더 좋아하는 노래예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마냥 대중적이진 않은 노래라서 너무 즐겁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제 화법이나 메시지 자체가 학술적인 보편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되도않는 엘리트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렇게 보편적인 길을 걷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해서 잘 안 하는데, 이 노래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변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르네상스를 빌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인생 이야기. 아직 인생이 어쩌고 하기엔 젊을 수도 있지만 들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귀여운 투정인데, 대중가요를 하면 제가 직접 연주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더 이쁘게 봐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다. 저번에는 1절을 부르고 해석을 하고 2절을 부르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먼저 다 하고 마지막에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에 제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한 게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중앙대학교 홍보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파워 중앙인인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제 채널 말고 외부에 출연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한 100번 섭외 오면 2번 갈까 그 정도인데, 학교 홍보팀 인터뷰가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감사하면서도 약간은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가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엄청 성공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 기준을 통과한 거잖아요. 특히 왜 기분이 묘했냐면,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어떤 시스템이 원하는 기준에 충족이 되었던 적이 인생에서 잘 없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8학군, 그러니까 전형적인 반포 키즈예요. 반포 키즈. 평생을 방배, 반포 여기서 살았고 계속 여기 촌놈으로 살겠죠. 근데 저 같은 90년대 초반생들, 반포 키즈들이 어떻냐면, 일단은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학구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텐데, 특히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빼고 이루마 씨 같은 뉴에이지 장르 피아니스트들의 곡을 듣고 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엄마가 차를 학교 앞에 대놔요. 제가 엄마 차에 타면 엄마가 오늘은 몇 집 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딱 말을 해요. 3집에 5번째 트랙 틀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들으면서 샌드위치 먹고 엄마랑 수다 떨면서 학원 가는 거예요. 학원이 보통 10시, 11시에 끝나는데 그때 또 엄마가 학원 앞 큰 거리에 차를 딱 대놔요. 저희 엄마 말고도 엄청나게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더라고. 나 지나가다 봤는데 똑같아. 이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유의 삶이 최소한의 평균이고, 심지어 저희 집은 진짜 열성적이지 않은 편이었어요. 이제 제 성향 자체가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도 저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놀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상 초중고 같이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도 친한 엄마들끼리 계속 비슷한 데를 보내니까 이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학원 가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저희 부모님 자체가 물론 시켜야 될 거는 다 시키셨지만 엄청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셨고, 제가 또 성격이 굉장히 드세고 멋대로여가지고 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 한 절반 정도 보면
진짜 엄마가 애를 잡는 수준인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학원 가라는 대로 가고 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땠냐?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중에 저만큼 부모님이 많이 불려간 학생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썽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선생님들의 주적이었고, 드라마 청춘물에서 문제아가 저지르는 모든 일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니엘은 소위 말하는 약간 금쪽이. 네, 금쪽이 완전 금쪽이고, 엄마가 금쪽이 프로그램 보면서 저게 무슨 금쪽이냐, 우리 아들이 더한데 할 정도로, 이제 뭐 남녀공학,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뭐 맨 뒷자리에서 자유행위를 한다던가 선생님한테 쌍욕을 해서 불려가기도 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집에서 또 문자로 욕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불려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정신을 차렸는데, 중학교 때는 좀 억지로 했거든요. 고등학교는 남고였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두발 규제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빡빡 밀으라고 하니까 안 밀었어요.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머리를 밀으래. 근데 고3인데 저희 고등학교 운동장이 엄청 크거든요. 야구장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오리걸음으로 몇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제가 울면서 교무실 가가지고 아 씨발 나 자퇴한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족같아서 학교 못 다니겠다.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이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서 제 엄마도 소환되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날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유해일이 십수번 있었고, 이제 초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자라 가지고 엄마가 제발 하루에 10시간만 하라고 빌고 빌었었어요.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 하면 12시간, 14시간씩 하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할 생각이 없었는데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엄마가 학교 공부를 스스로 엄마가 다 하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이거를 외우면 게임을 10시간 하게 해줄게 딜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걸 외워가지고 게임을 10시간 하는 거죠. 근데 그 10시간도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유지가 됐죠. 하지만 이제 엄마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거 말고도 맨날 학교 불려가고 저 막 무슨 칼부림 같은 걸 부린 적도 있어요, 집에서. 그때 중2병 걸렸는데 학원 선생님이 저 너무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막 부엌에서 막 식칼 같은 거 들고 막 덤비겠다고 막 이런 난동도 부렸었고. 근데 엄마가 나중에 들으니까 저가 자고 있을 때 맨날 옆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더 심착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한참 말썽을 많이 피울 때인데, 근데 이게 뭐 학창시절에서 끝났냐 하면은 심지어 대학교 때도 저는 교수랑 싸워가지고 F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 빼고는 지금 돌아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인지 엄마 아빠가 저를 크게 혼낸 적은 없고,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너무 내 멋대로 해버리면, 내가 참지 못하고 감정을 표출하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응한 게 보통은 불의가 맞았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절대 그러지 마라, 너가 잘못됐어,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진짜 촌지 받는 사람도 많았고 되게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 뺨도 많이 맞았고 막 밟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좀 못 참고 덤빈 거고, 대학교 때도 그 교수가 마케팅 쪽 교수였는데 막 자기 이름을 딴 하나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기가 시작하면 제일 그 수업에서 이쁘고 말 잘 듣는 여자 한 명 불려가지고 술 따르게 하고 막 제정신 아니었거든요. 저 드라마에 나올 법한. 네, 근데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로 좀 긁었습니다. 내가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너 딸 있는데 딸이 그런 거 아니야. 막 시비를 거니까 F를 주더라고. 저 과제도 하고 시험도 네, 봤는데. 맞는 말 했네.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른 학생들은 이제 학점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관심도 없고 이제 불이라고 생각하니까 덤볐었는데, 제가 나중에는 하도 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신병원 번호를 몇 개 알려주면서 가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거 미친놈이라 하고 했었죠. 근데 후회는 안 합니다. 뭐 재수강에서 A 받고 했으니까. 그때 막 저한테 너는 뭘 해도 안 될 놈이다 막 이랬었는데 어떡해요. 이미 그 사람보다 잘 된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런저런 학창시절 이야기 중 일부를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 왜 말을 했냐면, 저는 이제 제 주변 친구들,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굉장히 다르게 언제나 일종의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한두 번 내 주변의 피어 그룹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가령 제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재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집안 분위기상 연고대 이상을 안 가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제 학생이 처음에 바로 정시로 연고대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시 비율도 높았고 수능을 거의 70만 명 가까이 봤으니까. 근데 뭐 저는 물론 뭐 중앙대가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뭐 나중에 그래서 반수하는 시도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재수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갔죠. 이것도 부모님이 제 친구들처럼 그 정도로 막 학벌 이런 걸 강조하는 분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제 주변 친한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범적이지 않은 길을 계속 선택을 한 거예요.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친한 그 대학 동기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벌써 14년 정도 됐죠.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잘 노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면요 공부가 같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병행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했냐면 이런 거 공부해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뭐 음악 하겠다고 까불고 중간에 좀 충동적으로 휴학도 하고 그래서 군대도 25살에 갔죠. 공부는 당연히 아예 안 했어요. 3학년 2학기 때까지 누적 학점이 1.9였습니다. 학사 경고도 2번이나 받았고 그거를 복구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학교를 거의 9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전설의 6학년이야. 전설의 9학년. 맞아요. 대박이죠. 9학년은 아니다. 그러니까 휴학한 게 많으니까. 어쨌든 근데 네. 적으로 올라간 게 9년이에요. 그게 엄청 늦은 거잖아요. 이런 반사회적인 선택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6살 때, 그러니까 상병 때예요. 26살 때가. 친구들은 이미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다 취준하고 이미 대기업 가고 또 어떤 동기는 학과 수석이라 가지고 대기업을 일찌감치 들어갔다가 퇴사해서 외식업 창업을 하고 제가 외박을 나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면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만 해. 근데 그걸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행복을 축하해줄 수 없다는 거. 이게 학점 복구보다 그러니까 내 친한 사람들하고 시간이 다르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늦어가지고 뭐 동기들이랑 같이 뭐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하고 족보 나눠보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하죠. 그냥 다 혼자 해야 됐습니다. 다 늦춰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20대 내내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쁠 거 없는 그냥 화목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안전한 코스를 밟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속 사정을 보면 항상 혼자였고 모든 걸 다 혼자 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책임져야 됐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길에서 조언자가 하나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저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은 언제나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길을 만들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근데 이게 한번 내 주변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뒤처지면 그렇게 돼요. 남들 다 같이 할 때 못하면 진짜 외로워집니다. 제가 취준할 때 그때부터 취업난이 조금씩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동기들 할 때 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제 제가 할 때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시도해 보니까 이게 경영대 학생들이 많이 가는 뭐 마케팅 부서니 기획이니 이런 걸로는 승부를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스펙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문과생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코딩을 독학을 했고 그래서 개발자로 취업을 한 거예요. 학점도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3.4 몇으로 졸업을 했는데 저는 코딩을 좋아해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도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취업을 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공허함이 느껴져서 몰래 이제 시스템 개발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게. 근데 그게 수완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회사 한 2년 차에 제가 사정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월천이죠. 근데 월에 1,000을 벌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혼자 사는 남자가 월 1,000을 벌면 돈이 남아 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남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안주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싶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 사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또 그냥 편하게 모범적으로 살았을 텐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명을 쫓으려면 원래 안정적인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됐습니다. 근데 안정성이 진짜 마약 같거든요. 뭐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됐고 뭐 사운드라는 회사도 만들고 뭐 그러다가 2023년에는 쫄딱 망할 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유튜브에서 보이는 모습 말고 다른 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 팡워 중앙인 인터뷰 내용 고정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읽어주시고 물론 아직 너무 작은 사업체고 뭐 엄청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인생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 자신감 넘쳐 보이고 그렇겠지만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멘탈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 주변 친구들에 비해 언제나 실패했으니까. 강남 8학군이 배출한 최고의 실패작이 저예요. 대부분의 시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좋은 직장, 뭐 전문직 가질 때 나는 백수였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불효자였고 항상 말썽 부렸고 결과물이 항상 안 좋았거든요. 언제나
열등생에다가 사회 부적응자였죠. 제가 방송에서 가끔 뭐 웃으면서 말하지만 뭐 20대 중후반에 우울증 앓고 그런 것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뭘 해도 항상 실패하니까. 그것만큼 남자의 자존감을 깎아먹은 게 없거든요. 그 한때는 한 1년 정도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제가 카톨릭 신자인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 성당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운 적도 많습니다. 질 짜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거는 모모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명 중에 80명이 가는 길이 아니라 20명이 가는 길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20명의 경향성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간 20명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중 20명의 19은 실패합니다. 한 명 정도 성공하는 거고. 저는 남들이 가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20명이 가는 길을 택한 사람으로서 좀 사회 부적응자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공감이 많이 돼요. 저거 진짜 힘든데, 그리고 보통은 실패하는데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파워 중앙인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기분이 엄청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사회 부적응자의 연속인데 마이너한 방법의 누적으로 적응자들의 기준에 부합을 했다는 게 참 재미가 있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말고 이제 그 전에 파워 중앙인에 선정된 사람도 저희 친한 방에 있는 동기거든요. 카톡방에 있는. 그 형은 학교 수석이었고 진짜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외직업을 괜찮게 해서 선정이 된 건데 비교해보니까 그 형은 그 방의 최고 학점이고 저는 최저 학점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인생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학점 열등생이었지만 인생 열등생까지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뭐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제 인생 대부분의 선택을 후회를 했었어요. 나도 그냥 내 주변 친구들처럼 살걸. 나는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모범적인 민주시민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실력도 없는데 음악하겠다고 기타 매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여자 끼고 자존감이나 채우고 혼자 그 담배 피면서 사색한 거 메모하고 공부 머리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들처럼 뭐 전문직 시험 봐서 안정적인 직장 가지면 됐는데 괜히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고 다 배워보고 낭비하고 부모님 속썩이고 정말 많이 후회를 했어요. 특히 20대 후반쯤에 너무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게 하는 후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딱 언제부턴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면 뭐 줄넘기 10년 했거든요. 매일 수십 개는 끊어먹은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쓸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했고 비가 오면 맞으면서 하거나 천막을 찾아서 했죠. 줄넘기를 그만둔 이유는 그냥 더 이상 힘들지 않아서입니다. 피아노도 역시 10년 이상 쳤습니다. 중간에 몇 년 손을 놔서 좀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전공생처럼 치진 못해도 뭐 초견 악보 같은 거 음악 한 번만 들으면 기본적인 반주는 그 자리에서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북클럽 하시면 그 팬분들이 피아노 반주해달라고 하면 저 바로 해주잖아요. 러닝도 한 10년 정도 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신기해요. 원래 주변에서 그 동네에서 뛰는 거 나밖에 없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뛰니까. 또 청바지는 이제는 안 모으지만 10년 넘게 모았었고 가죽 자켓도 아직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10년 차가 됩니다. 뭐 청바지하고 가죽 자켓은 소유욕이긴 하지만 덕분에 내 몸에 맞는 청바지하고 가죽 자켓은 5초만 스캔해도 고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꾸준히 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열심히 한 것들이. 취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무식하고 꾸준한 자들을 위한 능력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내 20대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돈이 안 되는 일만 해서 그렇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우울증이 심할 때 아버지가 야외 카페에서 이런 말을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항상 표정이 안 좋고 어두우니까 햇빛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너 자유롭게 살아도 밥 세끼 먹게 해줄 수 있다. 그 정도 너무 쉽다. 그러니까 뭐든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대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확신이 들면 뭐든 꾸준하게 하니까 줄넘기 막 수십 번 끊어 먹으면서 같은 자리에서 그러는 거 보고 쟤는 그래도 뭘 해도 하겠다 싶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엄청 아직도 기억에 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부적응자로서 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랄까. 그리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가 삶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너가 엄청나게 실패를 해도 내가 끌어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부적응자 같은 저도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부모님, 연인, 그리고 지금 같이 좋은 파트너로서 일하는 뭐 팬딩 친구들. 팬딩 친구들도 처음 만났을 때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되게 서로 어리숙했는데 마침 방향성이 맞아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많이 했죠. 생각해보면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혐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공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사람하고 추억이 떠올라서 실없이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를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과거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미래를 꿈꾸게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저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저를 보면서 아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컸는데도 계속 과거를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타인에 대한 사랑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나를 떠올리고 후회하고 자책을 하곤 하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한계, 시점을 넘나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무관심한 대상을 위해서 시공간을 넘나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 혐오,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은 혐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니까. 즉 제가 예전에 자꾸 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복귀해봤던 거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막 돌아가서 없애고 싶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슬픈 일들, 아련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재밌는 게 꼭 어두운 밤에 생각이 납니다. 새벽 감성으로. 근데 그거를 섣불리 없애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 부정적이고 슬프고 아련한 기억들, 후회 같은 게 왜 밤에 유독 밝게 떠오르는 줄 알아요? 왜냐면 별이니까.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별이니까 밤만 되면 유독 빛나는 겁니다. 사실 삶의 어떤 순간도 빛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제가 그 인터뷰하러 온 중앙사랑 친구들이, 중앙사랑이 중앙대 홍보대사인데 삶을 바꿔준 뭐 결정적인 책이 있냐 묻길래 이런 말 했거든요. 결정적인 결과물, 순간 같은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날 찾아온 건 내 어떤 결과물, 성과 때문이겠지만 그 결과물조차 나에게는 지나가는 순간이다. 결과물이라는 건 원래 허상입니다. 모든 게 그냥 다 순간이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개발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을 맞는 거죠. 나를 바꿔준 게 있다면 어떤 책이 아니라 매일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도 30분이라도 독서를 하는 그런 순간의 습관 때문일 겁니다. 뭐 어떤 책 하나, 어떤 순간이 나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오히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모든 순간들이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오히려 별이 안 보이니까요. 별은 오히려 밤이 되면 빛나는 거고. 우리는 항상 빛나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후회했던 시절도 정말 찬란했던 시절인데 나는 그게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진짜 어둠이 오면 사실 내 모든 기억들과 추억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어리석게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억과 추억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별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별이 되는 것과 같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내시는 모든 순간에 충실하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보냈다면 결국 그 시간들은 나중에 추억과 기억이라는 반짝이는 별로 남을 겁니다.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보냈으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부끄럽지 않게 보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저도 뭐 20대 내내 누군가가 보기에는 방종하게 살았겠지만 과정이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고 내가 책임을 졌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100명 중 80명이 가는 길을 못 갔다는 사실에 저를 좀 오래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기나긴 이야기를 대변하는 노래, 홍이삭 씨의 별 같아서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그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와 로이킴 씨 노래 평론을 할 때 녹음을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악기는 좀 아는데 음향이나 미디 이런 걸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 하나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영상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음향이 아니라 OBS에 물려서 생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수들도 음향을 만지고 보정을 하는데 나도 그런 걸 배우고 싶더라고, 저번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맥북을 쓰는데 좀 쉽게 음향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향 전문가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외 받을 생각도 있어요. 오케이, 가볍게 노래 들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 세상에 별이 되어준, 저와
단 찰나의 순간이라도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진지하게, 몸은 좀 가볍게 불러볼게요.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 원한 대로 흘러가는 얘긴 없는가 봐. 오늘도 방에 앉아 나를 읊어본다. 아픈 시간에 내 삶을 바라보면 지난 흔적 속 풍경이 문득 떠올라. 깊숙이 숨어있는 무심하게 지났던 잊혀져가는 어제는 반짝이는 별 같아서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빛나. 바랜 기억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 잊고 있던 시간들이 문득 떠올라.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나와 마주한다. 잊혀져가는 어제는 반짝이는 별 같아서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빛나. 흘러가는 시간 돌이켜보면 너를 위한 의미가 되고 헤매는 수많은 별들이 재위치를 짰듯이 잊혀져가는 어제는 반짝이는 별 같아서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밤이 깊어질